안녕하세요. 변리사 이진형입니다. 오늘 제가 할 것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수입 통관하는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실 텐데요. 최근에 비록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미국에서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우리 아실 텐데 그 LG하고 SK하고 연료전지 관련해 가지고 미국 무역위원회에서 좀 큰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 두 기업끼리 서로 간에 좀 싸움을 계속 하다가요. 최근에 타협이 됐죠. 둘의 협상이 성립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이제 뭐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뒤쪽 얘기를 좀 통해서 들어보면은 사실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가장 지식재산권 보호를 잘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바이든 정부에서 소위 말하는 비통, 거부권 행사하냐 안 하냐로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실질적으로 거부권 행사하는 좀 많이 힘들지 않았겠냐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가장 세계에서 잘 지킨다고 하면서 그것을 스스로 거부하기는 좀 힘들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 와중에서 SK 같은 경우는 상당한 압박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이제 LG하고 SK하고 좀 협상이 됐는데 상대적으로 협상이 좀 더디게 진행이 되다가 아무래도 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미국 정부에서 SK 측에게 상당히 좀 강한 압박을 가했다는 그런 얘기도 좀 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압박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건대는 어찌됐든지 간에 성공적으로 잘 협상이 마무리돼서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그 지식재산권을 수입하는 그 절차에 관한 거였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는데요. 우리가 산업재산권이라고 한다면 크게 특허법, 실용실험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이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수입 통관이라고 한다면 결국 국경을 넘어올 때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건이 국경을 넘어올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거기에 대해서 특허법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발명에 관한 물건을 수입하는 것도 실시로 봐서 침해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수입이란 말이 들어와 있습니다. 실용실험법도 마찬가지죠. 수입하는 행위는 침해에 해당이 됩니다. 디자인보호법은요. 좀 더 명확하게 수입과 수출을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표법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물건을 수입이나 수출하는 것을 다 침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특허하고 실용실 안에 지금 수입만 있어서 뭐 수출은 해당이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당연히 여기는 수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출하기 위한 전제는 뭐죠?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물건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이 수입하는 거, 수출하는 거, 결국 우리나라의 국경을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허권 침해가 성립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거기서 관련된 게 그거죠. 지식재산권 효력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즉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 발명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그렇죠? 디자인법도 마찬가지고요. 상표법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가 실시하는 것, 즉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해오거나 또는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경우에는 다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성립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 이외에 뭐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전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부산에다 판매하는 것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다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되지만 그건 우리나라 국경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이제 강의 대상에는 포함되지는 않고요. 다만 그런 것도 침해가 성립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국경을 통과했을 때 관련되는 것은 거기 이제 두 가지 기관이 관련이 됩니다. 제일 큰 거는 특허청이겠죠. 특허청 이외에 관련된 기관이 관세청이 있습니다. 즉 세관을 통과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관련되어 있는 게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무역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즉 미국에서 사실 ITC라고 이번에 LG와 SK 사건을 담당했던 곳이 그곳인데요. 자, 그가 동일한 무역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두 곳의 절차에 대해서 오늘 이제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크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잘 아시겠지만 특허 독립의 원칙, 아마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허 독립의 원칙이라고 하면 한 나라에서 특허를 받은 자는 그 나라의 영역 내에서만 그 특허의 효력이 있다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다른 동맹국에서는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만 효력이 있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국경을 통과해서 나 일본까지 효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일본에서 특허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일본에서만 효력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에까지 효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국경 통과에 있어서 가장 큰 원칙은 이러한 특허 독립의 원칙에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 특허법, 디자인보호법에는 다 자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수입, 수출얘기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만으로는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는 상당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미국같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어떤 보호가 활발한 나라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나라도 많이, 뭐 특정 나라를 언급하기는 어렵지만요, 그렇지 않은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재권을 좀 더 우리가 보호를 하고 여기다 국제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아실 텐데 WTO, 월드 트레이드 오거니제이션에서 트립스라고 하는 협정을 체결해가지고 지재권 보호에 관한 국제적인 통일을 기하고 침해 물품의 국제적인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기로 하였습니다. 트립스는요,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라는 건데요, 즉 무역 관련하여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에 대해서 어떤 규범하고는 다자간의 어떤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 7개, 73개조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지재권의 어떤 국제적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고 거기에 대한 침해에 대한 수단을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내용은요, 우리나라 특허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즉 국경을 통과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세법에 관세법, 그다음에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재권 침해 물품에 관한 고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만들어진 거는 원래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특허는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 와이포라는 곳에서 관장을 했죠. 사실 와이포에서 국제무역까지 관장한, 국제무역의 어떤 통일이라든지 지재권 침해를 규범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관세무역 일반 협정 WTO에서 이쪽 규정을 하자라고 하면서 1986년부터 시작이 돼서 1996년인가요? 그때부터 규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WTO 협정이 아까 말씀드렸던 관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트립스 협정은 총 1부부터 6부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규정, 기본 규칙, 그다음에 2부는 지재권의 어떤 취득 가능성, 범위, 3부는 시행, 4부가 지재권의 취득 유지에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 국경 조치에 관한 것은 제3부의 제4장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은 50조에서부터 60조까지 규정이 되어 있고요. 50조 있고요. 51조에는 세관 당국의 반출 정지, 즉 예를 들어서 침해 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입이 됐다고 했을 때 보세구역에 물건이 들어오겠죠. 그럼 바로 못 들어오게 막는 겁니다. 그런 것부터 해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52조, 그리고 예를 들면 58조의 직권조치도 있고요. 55조의 정지기간도 나와 있고요. 총 60조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관세법에는, 우리나라 법에는 제235조 지재권의 보호에 관련돼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재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라고 하는 형태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우리나라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경을 통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것은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무리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출하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또 반대 경우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상표를 가지고 있는데 상표를 침해하는 물건이 우리나라 국경을 통해서 넘어오고 있다. 그때 법률적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해도 되긴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관세청에서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놓는다면 훨씬 더 유익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요. 관세청에서 지재권을 침해하는 물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지재권에 관한 것을 세관에 신고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즉 관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라고 우리가 유니패스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 특허청에서는 특허로라고 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요. 관세청에서는 유니패스라고 하는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권리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재권, 그다음에 침해 우려 정보, 예를 들어서 제가 상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과 유사한 속칭 말하는 짝퉁 물건이 인천항을 통해서 2021년 7월 20일 날 들어옵니다. 그런 정보를 입수했을 때 그런 정보들도 다 세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지재권에 대한 정보와 침해 우려 등에 대한 정보들을 세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편, 지재권 신고센터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여기 있는 권리는 총 6가지가 가능합니다. 상표,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 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 총 6가지를 권리가 가능하고요. 아무래도 가장 많은 거는 상표하고 저작권이 가장 많습니다. 품종보호는 안타깝게 아직도 하나도 없고요. 특허도 사실은 지금까지 2019년 말 기준으로 49건이었는데요.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상표하고 저작권이 좀 많은 이유는요, 상대적으로 좀 침해 판단이 좀 쉽죠. 특허는 관세청에서 특허 침해를 판단하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꽤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표 저작권에 대한 신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여기 뭐 신고가 돼 있는 것만 그러면 관세청에서 보호하고 나머지는 보호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되었지 않는 것들도요, 다 보호가 가능하고요. 다만 신고되어 있다라면 조금 더 우리 신고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마 조금 더 편하게 관세청에다가 일종의 뭐 직권 발동을 촉구할까요? 그런 의미가 조금 더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유니패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저희 상표를 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통관 단계에서 지적권 보호가 어떻게 보호됐느냐라는 말씀드리면요. 17년, 18년, 19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관리 대상 화물 같은 경우는 총 228건, 97건, 115건. 예를 들어서 지금 키로로 본다면 약 한 40톤 정도가 됩니다. 수입 물품은 41톤. 전체적으로 본다면 약 153톤 정도가 지금 관세청에서 지적권 보호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물건들이 잡혔습니다. 이 관리 대상 화물이라는 게 가장 큰데요. 이게 가장 위험 물품인데요. 이것은 이제 관세청에서 어떤 이력이 있는,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는 짝퉁 물건을 수입한 전력이 있는 그런 수입업자들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보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물품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관리 대상을 해서 종종 그 사람들이 수입해는 물건을 이렇게 열어봅니다. 화물을. 그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떤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뭐 7월 20일 날 물건이 들어옵니다. 그 화물 한번 조사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요주의 화물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 6가지의 권리가 가능한데요. 상표가 가장 많습니다. 지금 걸린 것 중에서 2019년까지 보시면 88%가 다 상표와 관련된 거고요. 총 물량은 1,136톤에 관한 정도가 됩니다. 제가 물건 얘기는 안 했는데요. 물건 중에서 가장 많은 거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가방입니다. 가방이라면 뭔지 좀 느낌 오실 거예요. 뭐 우리 속칭 뭐 에르메스도 있고요. 뭐 샤넬도 있고요. 루비통도 잘 아실 겁니다. 두 번째로 많은 거는요. 신발입니다. 신발이 가장 많고요. 그 두 개를 합친 게 전체의 한 60-70% 되고요. 나머지는 좀 뭐 기계 부품이라든지 그런 거는 상당히 적습니다. 적고요. 그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세관에 있는 공무원들은 경찰이 사실 이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경찰 권한이 있어야 돼요. 경찰, 검찰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관세청에 있는 직원들한테는 이것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권한 준 게 옆에 보시면은 사법경찰지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 공무원은요, 가장 밑에 보시면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환적에 관한 지재권을 침해한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 권한이 있어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권한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출입 가면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주로 수입하는 수입 통관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제 수입한 물건이 우리나라에 국경을 넘어서 들어옵니다. 국경이 넘어온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배를 싣고 오는 경우도 있겠고요.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육로는 없습니다. 북한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요. 그건 없습니다. 없고요. 배나 항공기를 통해서 오는 경우인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됩니다. 하나는요, 침해가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침해가 명백하다고 하는 경우는요, 사실은 뭐, 100%의 확률을 가지고 명백하다라고 우리 침해에 해당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의심이 된다는 것은 침해이긴 한데, 침해가 상당히 의심이 되긴 되는데, 이걸 좀, 여기서 말하는 의심이라고 하는 경우는요, 뭐 70%, 80%의 확률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90% 이상의 사실 명백에 가까운 의심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의심의 경우에 세관에서 수입을, 통관을 어떻게 보면 보세 창고에 물건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그대로 놔둬버리면서 그것을 그대로 막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와 같은 침해 의심이라든지 침해 명백의 경우는요, 사실은 다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고도의 어떤 사법행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하게 어떤 확장하는 건 무리가 있고요. 다만 좀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요, 작년 경우를 한번 봐볼까요? 작년과 재작년 경우를 보면은요, 침해가 명백한 경우가요, 작년 경우로 보면 3만 건이었어요.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는요, 11건입니다.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는 굉장히 적어요. 치매가 명백한 경우가 훨씬 많죠. 치매가 명백한 경우는요, 사실은 이거는, 뭐, 세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요, 우리 일반인을 상대로 일반인한테 가져와서 이 가방 혹시 좀 소위 말하는 짝퉁일까요? 라고 하면
얘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누구나 봐도 명백한 경우고요.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는 좀 아리까리한 경우는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문제가 되는 경우는요, 치매가 명백한 경우보다 사실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가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명백한 경우는요, 아예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면 됩니다. 이거는 세관이 직권으로 판단해서 안 들어오게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폐기 처분해버립니다. 간혹가다 우리 텔레비나 신문 보면 나오죠. 뭐 인천세관 뭐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진 짝퉁 가방을 대거 적발했다 그런 얘기 있어요. 이게 치매가 명백한 경우입니다. 이거는 의심되는 경우는 긴지 아닌지 좀 애매한 경우죠. 이때는 세관이 먼저 물건을 잡아놓기는 잡아놓는데요. 세관의 직권을 한다기보다는 권리자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WTO에서 규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실 치매가 명백한 경우에는요, 아주 한 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매가 명백한 경우는요, 어떤 경우에 해당하냐면요. 자,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미 그 제품이 소위 말하는 치매다라고 해서 법원에서 판결이 있었고 확정이 된 경우입니다. 또는 한번 저작권위원회라든지 무역위원회에서 이미 치매다라고 결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또는 수출입자 등이 치매 물품이면 내가 스스로 인정한 경우입니다. 3번 경우는 별로 없고요. 1번이나 2번입니다. 통상은 1번 경우가 많습니다. 즉, 샤넬 가방을 치매한 물품을 딱 보는데요. 예전과 똑같이 치매해 왔습니다. 그러면은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합니다. 그리고 세관에서는 그 가운데 보시면은 하나의 서류가 있죠. 직지상권 치매 물품 직권 통관 보류 등에 대한 통보서를 수출입자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럼 여기 대해서 그 수입업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긴 있는데요. 사실은 제출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이건 아주 명백한 경우이기 때문에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바로 저기 옆에 보시면은 제가 치매 명백한 경우에 나와 있죠. 치매 명백, 그다음에 통관 보류, 조사 의뢰, 조사 처분. 이 치매 불인정되는 경우는 아마 치매 명백에서는 아마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글쎄요, 지금까지 아마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0건 조사하면 한 건 나오려나요? 자, 그 다음에 치매 인정돼가지고 이런 경우는 특별히 검찰 송치까지 돼서 상표법 위배로 해가지고 심하면 형사처벌. 상표법 위배 같은 경우는요, 심하면 징역 7년, 벌금 1억 이하로 우리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형사벌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심플하고요. 명백한 경우이기 때문에요. 다음이요.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사실은요, 의심이기 때문에 명백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요, 가장 중요한 건 지재권 보호겠죠. 지재권 보호지만 단순한 의심이기 때문에요, 수입업자의 방어권도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즉, 이때는요, 상표권자와 수입업자가 둘이 당사자 간의 관계에서 서로 간에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관 보류 조치에 대해서도 상당한 타당성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관, 권리자, 수출입자가 준수할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겠죠. 권리자와 수입업자가 싸우는 거고요. 세관이 가운데 심판이다라고 하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때는요, 조치는 크게 보면요, 4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세관에 의해서 치매 의심 물품이라는 사실을 통보합니다. 즉, 가장 먼저 세관에서, 이거 치매 좀 의심되는데, 라고 해서 통보를 합니다. 누구한테 통보해야 될까요? 당연히 상표권자하고 수입업자에게 같이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기간을 일주일을 줍니다. 일주일을 줘서 양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라 그러고요. 그러면 그 의견을 듣고 세관에서 통관을 할지 통관을 보류할지를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 권리자가 제소를 법원에 제소하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통관이 계속적으로 보류가 되는 그런 조치로 이루어지고요. 이제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게 지금 이 1년에 한 10건 정도밖에 10건이 되지는 않는데요.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한 4건 정도 이 관련 업무를 진행을 했었네요. 상당히 좀 하다 보면은 좀 힘든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절차 자체가 정확하게 좀 세팅이 되지 않은 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재권 문제인데 세관이 좀 관련이 많이 되다 보니까, 물론 세관에도 이 지재권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뭐 특허청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좀 힘든 면이 좀 있습니다. 자, 치매 의심 단계 1단계가 되겠습니다. 세관이 치매에 의심된다는 어떤
하는 물건이 발견한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권리자와 수입업자에게 통보를 합니다. 자, 수입 통관에 적용되는 지재권은요, 총 6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상표, 저작권, 식품, 농산물, 특허,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요새 가장 핫한 이슈가는 사실은 상표나 특허보다는요, 요새 가장 핫한 우리 지재권이라면 뭐였죠? 부경법이 있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지재권이 있는데요. 이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잘 아실 텐데요. 상표나 특허는 우리가 하나의 어떤 외연적인 권리가 있죠. 상표는 우리 상표 등록 공복을 하고요. 특허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요, 부경법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없어서 기본적으로 외연을 정할 수가 없고요. 이거는 법원에서도 외연을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세관에서 부경법에 의해 세관에서 외연을 정한다.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사실 침해 의심 물품 통보는요, 관세청 시스템에 우리가 등록된 정보 위에 등록되지 않은 것도 또 가능합니다. 자, 2단계입니다. 즉, 1단계죠. 자, 지금 왼쪽에 보이는 화면은 인천 세관에서 제가 지금 한번 했던 사례인데요. 세관에서 양 당사자에게 상표권자와 수입업자에게 이런 공문을 보냅니다. 그 옆에가 이제 통보서 이게 첨부물이고요. 총 6가지 권리가 있었죠. 이거는 상표고요. 수입 번호들이 쭉쭉쭉쭉 나오고 권리가 어떻게 침해가 되어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받은 일에 일주일 내에 의견을 제출해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세관장의 어떤 직인이 찍혀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어떤 얘기도 나오냐면요. 사실 뭐 세관에서 침해 의심이 아닌데, 침해한 게 아닌데 침해했다라고 보낼 수도 있죠. 그러면 상표권자가 그렇게 이건 의심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해봤던 4가지 경우에 중에서 두 번의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유명 가방업체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게 아닌 것 같네요 라고 해가지고 수입 통관이 바로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다음부터는 그것과 유사한 물건이 들어오더라도 침해에 해당하지 않고 바로 침해 의심 물품을 잡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도 같이 하겠다는 내용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침해 의심 물품이란 뭐냐? 그냥 막 하면 안 되고요. 물품의 성상, 디자인, 포장 상태 등을 봅니다. 상태 등을 봐서요, 침해 물품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야 돼요. 일반 의심은 아니고요. 앞에 합리적인이라는 말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이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건 뭐냐면요, 일반적인 의심보다요, 침해가 성립할 개연성이 좀 더 높아야 돼요. 우리가 보통 침해 물품에 대한 절차는요, 법원을 제외합니다. 법원에서요, 법률적 판단을 받습니다. 침해가 아니다. 그 다음에 그 물건을 폐기하는 등의 우리가 집행이라고 그러죠. 집행하는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통관 보류 절차는요, 법률적인 판단 없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법원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가처분 절차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일반적인 의심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인, 아까 말씀드렸죠? 뭐 60%, 70%로는 어렵고요. 80, 90% 정도는 돼야지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입을 말씀드리면요, 수입에 대한 우리 일반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죠? 좀 아실 텐데요. 선박이나 항공기가 들어옵니다. 그럼 물품이요, 보세구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입을 신고를 합니다. 수입 신고는 통상 관세사 사무실에서 통관하죠. 수입 신고 수리를 합니다. 관세청에서 수입 신고 내용을 본 것을 기초로 해서 심사를 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물건이나 수입 심사를 통과해서 반출을 하는데요. 보세구역 같은 경우는 창고에 그냥 물건이 들어갔습니다. 아직 수입 신고가 되기 전인데요. 어떤 경우라도 이러한 침해 의심 물품은 가능합니다. 혹 예전에는요, 꼭 수입 신고가 된 물품만이 이러한 침해 의심 물품이다라고 침해 의심 물품이라고 통지할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제 2010년도 초반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물건이면 보세구역에 들어와 있더라도 수입 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무조건 가능합니다. 그전에는 뭐가 있을까요? 당연하겠죠? 관세청에서 관세 공무원이 나가서 그 물건을 열어보는 거죠. 열어봐서 보세구역에 들어온 것도 다 열어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기초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침해 의심물품 사실 통보를 받은 권리자하고 수입업자가요, 세관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여기서요, 권리자는 이게 상표 침해 맞다, 예를 들어 상표를 말씀드리면 침해 맞다라고 한다면요, 통관 보류 요청을 합니다. 그냥 말로 하면 안 되고요. 자, 통관 보류 요청에는 통관을 이건 침해에 맞습니다는 감정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저희 침해 물품이 맞다라고 하는 통관보루 요청서를 제공해야 되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담보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 담보가 뭐냐면요. 담보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담보를 수출입자 손해배상에 사용하도 좋다는 각서와 같이 첨부해야 됩니다. 이 담보하고 담보 제공서 각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에서 가처분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일반적인 소송이 아니고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가압류를 하게 되면 담보 제공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과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수입업자, 권리자가 요청에 의해서 통관 보류가 됐는데 마지막에 이게 침해가 아니다 라고 판단이 돼버리면 수입업자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 제공서를 같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다 같이 내야 되죠. 요청서, 담보 제공서, 담보를 수출입자 손해배상에 써도 좋다는 각서, 그다음에 변리사의 감정서, 또 침해 물품을 증빙하는 자료가 때문에 같이 이렇게 세관에 제출해서 요청을 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이것은 말로 하면 안 되고요. 전화로 하면 안 되고요. 서면으로 해서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진행했던 경우 중 한 가지 아마 말로 했던 경우가 있었던 거는 같아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좀 말과 좀 말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요. 당연하죠. 서면입니다. 그 다음에 가면 수입업자는 수입업자도 일주일 안에 얘기를 하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침해하지 않았다 생각되면 예를 들어서 변리사나 변호사의 감정서 같은 거 제출할 수 있을 거고요. 혹시라도 관련돼서 예전에 소송이 있었다든지 어떤 증거자료, 침해가 아니라 증거자료가 있으면 같이 제출하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통관보루 요청서 또는 감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요. 사실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입니다. 특히 만약에 잡혀있는 물건이 부패하기 쉬운 물건이다. 예를 들어서 사실은 침해가 되는 예를 들어서 상표 침해를 하고 있는데 음식물에 관한 거다. 그래서 부패하기 쉬운 거다. 그러면 5일이고 이것은 권리자하고 수입업자에게 동등하게 부여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마 특허 같은 경우는 보시면 기간 연장 제도라는 거 좀 아실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 한 달의 기간 주면 또 한 달 연장되고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 7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단기간입니다. 그리고 통관이라고 하는 거는요. 상당히 아시겠지만 빠르게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7일은 연장되거나 7일 더하기 플러스 7일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하거나 그러진 아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서류를 받으면은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옆에서 보시면은 이제 권리자가 가운데에는 그게 나와 있죠. 가운데 보시면은 통관 요청서가 나와 있고요. 통관 요청서에 보시면은 권리자가 쓰는 가운데 보면 등록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조금 좀 이해가 안 되는 점은 하나가 있는데요. 세관에서 권리자와 상표를 예를 들면요. 상표 권리자와 수입업자에게 통보를 할 때는요. 침해물품 통보를 할 때는 등록번호가 없어요. 등록번호를 규정하는 칸이 없어요. 그런데 지재권 침해물품 통관보루 요청을 할 때는요. 상표권자는 등록번호를 적게 돼 있어요. 약간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아직 좀 세팅이 되지 않은 면이 있는데요. 세관에서 침해물품이다라고 의심 통보를 할 때 분명하게 등록번호, 어느 상표권이다, 어느 특허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언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언급이 돼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향후 조금 더 어떤 세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앞서 그냥 말씀을 드렸죠. 담보를 제공해야 된다, 권리자는. 만약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거는 통관 보류 요청이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담보는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침해 의심 물품 가격의 과세 가격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만약에 과세 가격을 모른다. 과세 가격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왜 모르냐면요. 수입 신고를 해야지만 과세 가격을 알 수 있어요. 수입 신고할 때 이 물건의 가격은 예를 들어 1,000만 원입니다. 1억 정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수입 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과세 가격을 알지 못하면 대략적인 추정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법적 강제 사항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WTO의 트립스 규정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피고인과 권한 있는 당국을 보호하고 남용 방지를 위해서 충분한 담보를 신청인이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권한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보는 분명히 제출이 돼야 되고요. 만약에 담보 제시가 안 됐다라고 한다면 통관 보류 조치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맨 우측에 있는 절차 중에서 위에서 말씀드린 네 번째 규정이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침해심 3단계가 되겠습니다. 이제 침해라고 인정을 해야 될지, 침해라고 불인정으로 해야 될지, 이제는 세관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즉, 세관은요, 수입업자가 제출한 서류와 권리자가 제출한 통관보류 요청서를 검토해서 통관할 건지 통관 보류를 하지 않을 건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즉, 근데 만약에 수입업자가 제출한 감정서를 검토해서 봤는데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다면 즉시 통관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침해가 이는 맞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세관은 통관 보류 조치를 그대로 유지를 하겠죠. 통관 보류 조치를 하고요. 그 사실을 권리자하고 수입업자에게 즉시 통보를 합니다.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같이 통관 보류 요청이 없거나 만약에 수입업자가 침해가 아니다 라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예전에 뭐 법원의 확정 판결에서 이건 침해가 아닙니다라고 판단이 있었다면 세관은 통관 조치를 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통관 조치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통관이 보류가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관에서 이러한 통관 또는 통관 보류 조치를 할 때는요,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지재권 침해 여부 판단에는 고도의 어떤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데요. 그쪽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특허청 등의 관계기관에 의견 조회를 요청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런 통관 보류를 하기 위한 심의회를 열 수도 있습니다. 통관 담당 국장, 세관장, 세관 직원, 외부 전문가, 변리사나 변호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심의회를 운영을 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통관 담당 국장이나 세관장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 심의회는 그냥 어떤 편의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 고도의 어떤 업무적 경험과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만약에 통관 보류 조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물건은 바로 풀립니다. 그럼 끝나는 거고요. 근데 통관 보류 조치가 있어요. 그러면은 물건은 계속 이제 세관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요. 이때 뭐 수입업자는 별로 할 게 없어요. 이제부터는 뭐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권리자가요, 10일 이내에, 다만 이거는 10일 연장이 가능한데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즉, 무역위원회,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는요, 무역위원회가 있는데요, 무역위원회에 조사 신청을 하거나 또는 법원입니다. 뭐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할 수 있겠죠. 여기에 침해소송을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요, 10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조사 신청을 하지 않던지요,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요, 이건 통관 보류가 없는 것이 돼버립니다. 조치는 해제되고요, 침해 의심 물품 분야가 통과되면서 반출이 됩니다. 즉, 수입업자에게도 어떤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반면에 권리자에게도 그 해당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겁니다. 침해라고 당신이 판단을 했으면 그럼 당신이 이제는 거기에 대해 맞게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받아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세관은 잡아주는 역할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사법적 권한이 있는 곳이 아니죠. 그래서 자, 법원에서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통관 보류 조치는요, 언제까지 계속이 되냐면요, 무역위원회의 의결, 우리가 법원은 판결이라고 하는데 무역위원회는 의결이라고 합니다.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고민스러운 거는 확정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법원은 우리가 2심, 1심이 있고요, 2심이 있고요, 3심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다 지금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를 하면은요, 한 1년 6개월에서 2년 걸리고 있어요. 그럼 또 확정이 아니죠. 만에 하나 2심에 항소를 할 수 있고요, 3심 대법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끝나야지만 확정이 되고요, 심한 경우에는요, 뭐 3, 4년도 걸릴 수 있습니다. 무역위원회 의결도요, 마찬가지로 의결 자체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행스럽게 의결로 해서 확정이 되면은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다만 여기에 대해서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죠. 행정법원 가고요, 고등법원 가고요, 또 대법원 가서 확정까지는요, 뭐 빠르면 6개월, 사실 무역위원회 의결은 뭐 6개월 안에 끝난다라고는 하는데요, 뭐 심하면 확정까지 1심, 2심, 3심까지 쭉 가면은 뭐 3, 4년 정도도 걸릴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확정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무역위원회 의결 또는 법원 판결을 통해서 침해가 확정이 됐다라고 하면은요, 통관 보류된 물품은 폐기가 되겠죠. 그럼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무역위원회 의결 또는 법원 판결을 통해서 3, 4년 끌었어요.
침해가 아니라고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건 당연히 풀려 나오겠죠. 3년 걸렸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 그동안에 우리 수입업자는요, 좀 손해를 봤겠죠. 앞서 말씀드린 담보를 거기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애매한 법적 영역이 남아있습니다. 손해를 어떻게 배상을 청구해야 될지는요, 법적 영역이 남아있어서 아직은요, 사실은 이런 사례가 흔치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좀 법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여기서 조금 재밌는 경우가요. 앞서 말씀드린 통관 보류 조치를 받았는데 무효기원에다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받은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권리자가 하다라고 우리 법은 되어 있는데 맨 처음에 첫 단계요. 첫 단계에서 뭐라 그랬죠? 세관에서요. 침해 권리자하고 수입업자에게 침해 의심물품 통보를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때 담보도 제공 안 하고요. 바로 수입업자가 권리자가요. 법원에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될지 좀 상당히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은요. 이 관세법조차가 이 법이 약간의 좀 형해화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는데요. 다만 그것은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 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관세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침해 의심 물품이 된다면은요, 아까 지금 무효기원에도 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자, 무효기원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데요. 무효기원에서는 불공정 무용 행위에 관한 내용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즉, 공정한 수출입 질서를 교란해 국내 질서 산업의 경쟁력을 위협하고 국가 신용도를 하락시키는 불법 행위를 하는 행위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즉, 무효기원에 생각하는 가장 유형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지적권 침해 물품을 국내에 수출이나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이렇게 관세청을 통해서 들어온 것을 지금 무효기원에서 신고를 해서 무효기원에서 조사를 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규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물건이 수출이나 수입됐다, 그러면 무효기원에 바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품질 등에 대해서 과장이나 과장 표시 해놓은 것도 이런 것도 바로 조사를 할 수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심의도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LG와 SK가 사건 같은 경우는 미국 무효기원에서 바로 한 거였죠. 그건 우리나라도 지금 무효기원에서 지금 상당히 현재까지 한 400여 건 이상 일을 하고 했고요. 갈수록 그 외연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실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특허 소송을 한다면요, 상표 소송을 한다면요, 특허권자가 침해자를 상대로 해서 통상적인 경우는 뭘까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겠죠. 일반적입니다. 민사소송, 아니면 특허심판원의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또는 경찰의 형사고소,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상대방은 무효심판이라든지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이건 앞서서 아마 좀 하셔서 좀 아실 텐데 할 수 있는데, 그 이외에 무효기원에 제소할 수도 있는데요. 제소를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어서 결국 제소를 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판단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무효기원에는 조사가 이루어지냐면요. 자, 조사 절차를 보시면 조사 신청을 합니다. 조사 개시를 결정을 하고요. 신청을 하면 20일 이내에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사가 이루어지고요. 판정이 이루어집니다.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지죠. 상당히 빨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이 걸려요. 근데 무효기원회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 이내에 지금 하고 있고요. 다만 확정되기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확정이 되려면요, 행정법원 가야 되고요. 또 고등법원,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고등법원 가야 되고 대법원을 가야 된다는 게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 자체는 상당히 빨리 끝나서 상당히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로 시정명령을 내리죠. 수입 금지, 수출 금지, 제조 금지를 내릴 수 있어서 상당히 유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좀 전에 나와 있는 건 세관 통관 보류를 위한 무효기원의 조사도요. 사실 이것은 지금 앞서 설명드렸지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17년도도 시행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요. 지재권자 통관 보류 요청을 하고요. 그럼 세관에서 아까 처음에 통관 보류했죠. 무효기원에서 조사 신청하고요. 통관 보류하고요. 무효기원에 판정을 하고요. 통관이 제한되는 그런 절차를 이렇게 쭉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무효기원회 같은 경우도 지금 그래서 상당한 역할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래서 수입 통관이 됐을 때
관세청에서 업무를 진행을 하고도 있는데요. 만약에 관세청에서 이 업무를 만약에 누락을 했다라고 하면 바로 진행을 저희 관세청 업무하고 관련 없이 바로 무효기원회에 신고를 해서 절차를 진행을 할 수도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기초로 무효기원회 지재권 침해 판정을 이미 내가 받았다라고 한다면요. 그런 물건을 대상으로 해서 미리 침해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 거는 하지만 관세청에 우리가 유니패스 사이트에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제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상표권자는 상표권 침해다라고 이미 판단을 받았어요. 근데 뭐 7월 5일 날 동남아 어디에서 오는 배에 어떤 화물로 해서 실려온다라고 하면 미리 그 정보를 제공을 해서 세관에서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국경 조치를 취하는 거죠. 물건이 못 들어오게 보세구역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화물을 열어가지고 조사를 해볼 수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침해 의심 물품이다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침해가 명확하다라고 하면 바로 침해 의심 물품에 대한 조치 없이요. 바로 명백하니까 못 들어오게 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앞선 진짜 침해 의심 경우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면요. 좀 유의사항인데요. 가능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관점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권리자 측면이 있고요. 수출입자 측면이 있고요. 세관 측면이 있습니다. 자, 권리자는 가장 할 수 있다면 좋은 게 뭐겠죠? 그 유니패스 사이트에다 권리를 미리 등록해 놓으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 낫고요. 세관의 어떤 직공 발동을 촉구한다는 의미에서 훨씬 더 낫고요. 물론 등록이 안 됐더라도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그 많은 1년에 지금 우리나라 상표 중에 상표 출원이 약 한 20만 건이고요. 등록되는 게 약 16만 건, 15만 건, 16만 건입니다. 등록.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 모르죠. 그래서 미리미리 등록을 해놓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요. 등록에 돈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관이 만약에 침해 의심이다라고 해서 세관이 자료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빨리 적극적으로 자료 요청에 응해야 됩니다. 맨 아래 27조를 보시면은요. 세관장은요. 어떤 침해 물품이 이미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요. 아무래도 좀 자료를 받으면 좋아요. 그런 경우에는 권리자에게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라고 관세법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자료가 조금 제일 좀 해주세요라고 한다면 빨리빨리 사실 그 누구의 권리자의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요. 신속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는 침해 의심의 경우에 있어서 침해라고 판단하면은요. 앞서 말씀드린 7일이죠. 7일 내에 담보 제공해야 되고요. 감정서 내고요. 침해 물품 증빙하는 서류를 바로 첨부해서 통관보류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 만에 하나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앞선 저도 침해가 아니라고 권리자가 인정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때는 통관보류 요청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통관보류 요청을 하면요. 담보도 걸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법원에다 소송을 제기를 해야 돼요. 아니면 무효기원회에 조사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불효하고 대래 수입업자를 고통을 주는 그런 면이 있어서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그냥 아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수출입자는요, 만약에 침해 물품이 통관대 보세 창고에 있다라고 해서 하는데 아마 본인이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만에 하나 소위 말하는 맞습니다. 네, 짝퉁 물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한다면은요, 그냥 폐기기를 요청하면 됩니다. 통관 보류 만에 그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가 계속 진행이 되고요. 그러면은 통관 보류 절차 진행이 되고요. 무효기는 의결돼야 되고요. 심지어 법원까지도 갔다 와야 되고요. 물론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응해야 되겠죠. 응하지만 본인 스스로 봐서 이건 침해 물품이 맞고요. 우리나라 좀 국경을 넘어오는 짝퉁 물건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세관에다 그 물건을 폐기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세관에서 바로 폐기를 해버립니다. 물론 폐기 비용은 제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하시면은요, 침해 의심 물품 통보를 받았을 때, 까지면 변리사 감정서라든지 아니면은 이미 앞서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서류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입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지만 타인의 지재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입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수입하지 않는 건 중요하지만 만에 하나 수입하는 물건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폐기를 요청하면 되고요. 세관의 입장인데 세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심판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또 1차 심판은 1차 심판이죠. 2차 심판은 무효기원회와 법원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1차 심판인데요. 권리자하고 수출입자는 사실은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에요. 절차를 좀 투명하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권리자 이게 하다 보면은요. 약간 좀 권리자 측에 좀 바이어스 돼 있다는 느낌을
좀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권리자 측으로부터 자료를 좀 받게 되고 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다 보니까 그런 면은 약간은 뭐 있긴 있는데요. 가능하면 수입업자가 그런 느낌을 가지지 않게, 사실 권리자와 수입업자는 대등한 관계입니다. 대등한 관 양 당사자는 원고피고 소위 말하면 사각의 링에 같이 올라와 있는 양 당사자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지재권 침해에 대한 지식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자, 물품을 유치하면서 수출입 통관할 수 있는 우리 국정 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가 있다는 말씀드렸죠. 세관이 직권으로 침해가 명백한 경우입니다. 하는 경우. 이때는 뭐 그 물건은 거의 폐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권리자의 요청으로 자, 침해가 의심된다고 했을 때 세관이 권리자와 수입업자에게 보내서 양 당사자의 진행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권리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에는요, 각 단계마다 권리자와 수입업자는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세관은 공정을 바탕으로 투명한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참고로 하나만,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 국경을 통과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이 제도가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에는 크게 활용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유명 가방이라든지 운동화 같은 데 많이 활용됐던 게 사실이에요. 다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요, 내가 우리 상표를 침해하는 게 지금 들어오고 있다, 아니면은 중국에서 어느 특정 나라에서 만들어서 들어오고 있다는 게 알게 된다면 세관에 그것을 미리 알려서 충분히, 뭐 상표라는 것은 다 동일한 거고요. 상표권자도 다 동일한 어떤 지위에 있기 때문에요. 자신의 상표를 지키기 위해서 세관에 미리 등록을 하고 세관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상으로요. 지금 이제 지재권이 국경을 통과해서 지재권 침해 물품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호를 해주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